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이런 내용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가 발표됐습니다.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여당의 중국통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결국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습니다. 일본의 외교전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일본이 승리한 것인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의 신혜수 단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지방도시의 문제 함께 생각해봅니다. 대선 주자들이 모두들 지방 분권을 외칠 만큼 서울 집중 문제가 심각하죠. 이대로 가면 많은 지자체가 파산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지방 살리기로 예산 쓴 것은 사실 별 효과가 없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펴낸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마강래 교수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가을 개편으로 화요일로 자리를 옮긴 밖에서 본 한국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양국 관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발표가 됐고 양국의 외교부가 동시에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올렸습니다. 자, 여당의 중국통으로 불리우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아무런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게 왜 그런 겁니까?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두 양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의 사실 그 마음이 꽤 불편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다 결국 양국이 이제 실리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실리라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갈등하면은 서로에게 도움될 게 없다. 네, 도움될 건 전혀 없죠. 양국 모두가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사드 배치 계속 하는 거고 중국이 네. 그걸 빌미로 경제보복도 하고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그걸 그만하겠다고 변화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불편한 한중 관계가 지속되는 건 중국도 손해라는 그 실리적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예. 결국 이제 중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거고요. 예. 또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약간의 반중, 오히려 이제 미국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 정부는 우려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안보적 위험을 가장 느끼는 것이 한미일 공조거든요. 예. 그 결국은 이제 사드 국면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거, 이런 예. 부분도 중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국익에 맞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의 최근의 행보도 네. 좀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인 이유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네. 그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는 매우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식입니다만은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발언들이 아마 중국 측의 요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언론은 해석하던데 그런 해석이 맞나요? 그게 아마 그 협의문에 관련된 배경보다는 아마 일관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도 MD에 대해서는 MD에 가입 안 한다 그랬죠. 네, 가입 안 한다고 했고요. 예. 특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 봅니다. 예. 네네. 사드 추가 도입도 안 하기로 했던 거고요, 원래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기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올렸으니까 바로 이제 경제보복 조치는 해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좀 절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해서 예.
중국 내 그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나 또 그런 불편했던 마음을 많이 풀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사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도록 하는 것은 사실 중국 정부가 막았던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네. 그거는 해제됩니까? 이미 제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좀 그 중국 내에서 그 한국 관광 그 여행사의 그 관광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미 그것은 이제 중국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오다라고 할까요? 좀 지시를 좀 여행국에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그 한류 관련해서 우리 문화상품이나 또 우리 문화사업에 중국 쪽에서 투자하려고 하려던 것들이 또 완전 스톱됐던 거 이것도 풀릴까요? 저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사드 갈등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여지는 있는 것이죠. 이제 사드에 대해서 뭐 종말 모드나 전방 모드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해서 중국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가 일단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양국 관계가 정상화는 되겠지만 앞으로 사드 문제라는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 또 중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또 꼬이는 게 있으면 그때 또 사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안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 제기를 하겠죠. 특히 전방 모드와 종말 모드, 그 관측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니까요. 네. 11월 10일,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거기서 이제 한중 2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논의가 진전될까요? 우선은 북핵 억제 공조 등 동북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주 아젠다가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의제들도 논의될 것이라 보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관광, 문화, 통상 등 경제 분야가 좀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중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어떻게 또 재설정하느냐 이게 아마 가장 주요 논의 대상일 것 같아요.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요? 중국 지도부를 만나보면은요, 그 안보리에 대한 어떤 그 북한 제재 문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 트럼프 정부도 중국을 압박하고 또 우리가 한중 그 협의문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중국의 지도부는 사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노골적으로 좀 털어놓거든요. 그렇겠죠, 요즘은.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 자신들의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요새 노골적으로 하는 거 보면 중국이 북한이란 카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도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큰 부담, 아주 부정적인 아주 요인으로 지금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에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왔었죠. 근데 그게 보류됐습니다. 일단 단어는 보류입니다만은 내용을 좀 뜯어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기록유산 등재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본의 외교전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에 신혜수 단장을 연결합니다. 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원래 그 등재하려고 했던 그 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그 역사적인 그 사료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의 증언, 또 그린 그림들, 또 치료 과정에서 그 생산해낸 뭐 아파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지원 운동 단체들이 운동한 거, 예를 들면 수요 시위에 대한 기록 그런 것들도 포함해 있습니다. 공동 등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국 기록물뿐이 아니라 중국 기록물도 포함된다 이 말인 건가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까지 예. 네, 8개국의 14개 시민단체가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했고요. 예, 예. 그 좀 후반부에 그 영국의 왕립 전쟁 박물관도 공동 등재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예. 9개국의 14개 단체와 1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한 것이죠. 네. 일본군 위안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덜란드 기록물, 뭐 호주의 기록물, 미국 기록물, 예. 다 국가기록원 같은 데의 기록물도 다 등재 허가 신청, 등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왜 유네스코는 보류 결정을 한 겁니까? 일본의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지요. 네. 사실 그 2015년에 이미 그 남경 대학살에 대한 그 중국의 등재로 일본이 한 방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때 이제 중국이 사실은 먼저 이 기록물도 위안부 기록물도 등재 신청을 같이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공동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 그 유네스코 측에서 중국 보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 등재를 해라. 한국하고 같이. 네, 한국하고 예.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예,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 남경 대학살 기록물이 등재된 이후부터 네. 자국에 불리한 것을 등재를 특히 위안부 기록물을 막으려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이미 보도된 것처럼 뭐 분담금을 사실 작년분도 올해 초에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담금은 아직도 안 내고 있고요. 예. 예, 또 유네스코 탈퇴하겠다. 그다음에 등재 규정을 바꾸려는 노력,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로비, 뭐 공짜 여행, 비즈니스 클래스로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심사위원한테 공짜 여행 시켜줘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는 그 위원들의 그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락한 위원이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짜 여행의 유혹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부부 동반으로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모든 호텔 비용 일주일간 일본에 마음 놓고 와라 그런 로비 활동을 모든 위원들에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요? 유네스코 예산의 9.7%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가장 많이 22%를 분담을 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이후로 그것에 항의해가지고 분담금을 2011년부터 안 냈거든요. 예, 그리고는 결국은 바로 조금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이 탈퇴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유네스코를 결국은 굉장히 압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이런 그 로비 활동 또 등재 규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을 해서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재 규정은 어떻게 고치기로 한 거죠? 등재는 사실은 그 등재 기준이 여러 가지 뭐 유일성 뭐 등재 규정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다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만약에 그 관련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그 이의가 제기되면 그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고 일단 그 세계기록유산 그 자체의 등재 규정을 바꾸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그 집행이사회라고 하는 정부 간 회의의 결정으로 그런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 심사를 맡은 국제자문위원회가 그 결정을 핑계 삼아서 이 대화를 조건으로 등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일
한일 간에 뭐 아니면 또 중일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라. 그래야 등재시켜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그 공동 등재를 할 수 있도록 그 유네스코가 중재를 하도록 한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의 형태나 기간이나 뭐 형식이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대화를 한다 손 치더라도 형식이나 이렇게 결정된다 손 치더라도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에서 동의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일본 측이 그 우익 쪽이 신청했다고 하는 자료와 우리가 신청한 자료가 같은 자료입니다. 예. 저희는 2,744건을 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 뭐 영국 왕립 전쟁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미국의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하는 것이 미군의 버마 포로 신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겹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제 동원돼서 성노예로 됐다라고 하고 일본 측은 돈 벌러 갔다. 알겠습니다. 배춘행이다. 일본이 그 위안소 규정도 이렇게 규율을 잘 만들어서 집행했다. 그런 식으로 전혀 해석이 다른 것을 공동 등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다음 달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바뀐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11월 15일 날 새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일본 다음으로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분담금이 더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의 영향력도 있는데 사실은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중국도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뭐 좀 시간을 갖더라도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신혜수 단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게 포착됐다면서요? 예, 이게 검찰 측이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뭐 처음부터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만 안봉근 두 사람은 수사는 받았지만은 어쨌든 무사했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 체포됐어요. 바로 이 혐의죠.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도 맞습니다. 하고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모든 사람들의 자택이 압수수색 됐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그리고 관련자 전원 출국 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한 40억 도합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매년 10억씩 이렇게 40억.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데 최근에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대로라면은 국정원 개혁 TF 뭐 메인 서버에서 요즘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검찰이 수사하다가 진술을 확보했다 이거네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했다는 거죠? 그렇죠. 4년간 국정원을 지낸 인사 모두가 압수수색 당한 것은 이제 단발적이지가 않고 지속적,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렇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꼬리표가 없는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직접 정권 실세들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조만간에 이 사람들은 다 검찰에 소환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하고 특수한 문제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른바 댓글 공작팀에 들어간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버 사령부 등을 지원한 돈은 국정원 본 예산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어쨌든 이건 사업 계획, 공작 계획을 짜고 영수증 내고 이렇게 집행되는 본 예산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본 예산도 거의 감시 감독이 없기 때문에 오용된다는 증언과 증거가 많았어요. 과거에도 실은.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특히 이제 여권 의 통치 자금 내지 정치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증언도 많았고 제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정원 직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실에 용돈, 봉투 돌리는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국정원 예산인 것인데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거죠. 예. 본 예산은 그래도 영수증도 챙기고 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힘 있는 관청들은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증빙이 훨씬 간소하죠. 이거는 영수증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일전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회식하고 격려비 주고 그게 이제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국정원은 특수활동비가 4천억이 넘습니다. 예. 평년 기준으로 올해도 그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는데 본 예산에 대한 감시 감독도 소홀한데 특수활동비는 더더욱 꼬리표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돈을 청와대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활동비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청와대에 있는 누구한테 뭐 밥을 산다든가 뭐 술을 산다든가 선물을 한다든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갖다 줬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지금 의혹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한테 나온 이야기라면은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돈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보다 기조실장이 더 잘 알기도 합니다. 예. 검찰은 일단 이제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을 상대로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으면 그걸 또 뭐 10억을 혼자 쓰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눠줬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게 이 개인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이 제도적인 것도 이번에 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미칠 수 있을 그렇겠죠. 겁니다. 네. 이재만 비서관은 그래도 총무비서관이니까 그렇죠. 청와대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다. 근데 안봉근 비서관은 부속실장을 했죠. 제2부속실장이란 말이에요. 거기한테 돈을 줬다. 이것도 또 석연치 않은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또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모자라서 대통령 쓰게 줬는지 아니면 여권으로 갔는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뭔가 좀 내놓을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고요. 자,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작기 2부입니다. 아까 1부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양하근님, 우리가 힘을 길러야죠. 일본 사람들 참 미운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도 슬프고요. 김영민님, 비열한 짓은 다 하는 일본, 치졸하기 짝이 없네요. 8551번님, 철저히 국력 외교력의 힘에 논리에 밀렸네요. 안타깝고 열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함께하는 문자들 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 정리해봅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내일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됩니다. 특히 피겨색별 유영 선수부터 국민 MC 유재석, 국민 첫사랑 배우 수지처럼 친숙한 연예인들도 성화봉송에 참가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바로 일주일 전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가 개막 100일 전인 내일 인천에 도착하고요. 101일 동안 7,500명의 주자가 릴레이로 전국 방방곡곡을 돈다고 합니다. 네. 남북한 인구수가 약 7,500만 명이라서 봉송 주자 수를 이렇게 정했다고 하네요. 100하루 동안 어디를 갑니까?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빼어난 역사 문화 유적지를 지납니다. 통영 한산도에서는 거북선을 타고요. 부여 백마강에서는 황포 돛배도 탑니다. 여수에서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수려한 여수 앞바다 풍경도 봅니다. 그렇게 전국 17개 시도 총 2018km를 돈 다음 내년 2월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번 성화의 슬로건처럼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으로 타오를 전망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세종대학교에서 펼쳐진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스타크래프트 대결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을 펼친 데 이어 이번엔 온라인 게임으로 인간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네. 경기 결과 누가 이겼을까요? 인공지능이 이겼겠죠? 네, 정답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 대회에 출전한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은 모두 4대였는데요. 사전 경기인 일반인 6명과의 경기에서 인공지능은 단 한 경기만 패배하고 또 관중을 사로잡는 테크닉을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본 경기인 프로게이머 송병구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하. 네, 경기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아직은 인간계에 희망이 있다.
근데 경기에 나온 인공지능은 알파고 이전 버전이라던데 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엔 또 어떤 종목으로 대결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자, 하나 더 소식 전해주시면. 네, 마지막 소식은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인하된다는 겁니다. 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면서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 단가를 더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도시가스 요금은 유가에 따라 변동하는 게 원칙인데요.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4년간 국민 부담을 부리기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말 기준으로 5조 5천억 원의 미수금이 누적됐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이듬해인 2013년부터 가스요금에 메가줄당 1.5원의 정산 단가를 부과해 왔습니다. 예. 그러던 미수금 회수가 오늘로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주택가스요금은 8.7%, 음식점 같은 영업시설에서는 8.8%, 산업용 가스요금은 10.2% 내려가면서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하던 가구에서는 매달 약 7,400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조금은 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네, 뭐 이런 요금은 맨날 올라가는 줄만 알았더니 내려가는 적도 있긴 있군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서울공화국, 서울민국 이렇게 불릴 만큼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나 큰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동안 뭐 지방을 살리자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아주 주목되는 책이 한 권 나왔네요.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무려 30%의 지자체가 파산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 다른 해법이 바로 압축도시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요. 책 처음에 일부 1장의 제목이 2040년 기능마비에 빠질 지자체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2040년이라 봐야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앞으로 20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능마비라는 건 죽는다는 겁니까? 기능마비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아하.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 예산이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중앙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상태. 이거를 이제 기능마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0년 제일 먼저 그렇게 기능마비에 빠질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전남 고흥군이 아하. 이제 가장 먼저 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인구가 95년 정도의 고흥군 같은 경우에 한 12만 정도에 육박을 했는데요. 예. 지금은 한 7만 명 정도 인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인구 감소 추세를 갖다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한 2040년 정도면 인구가 0으로 될 지역. 참 안타깝게도 그 고흥군에서 이제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그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그 군 단위들이 우선 제일 먼저 위기에 빠지겠죠? 네, 맞습니다. 농어촌 지역 군 단위들에서 그 젊은 인구의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네. 일어났었고요. 이제 그 지역들이 이제 조금 기능마비 가능성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지역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현재 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그것도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 이제 태백시가 강원도 태백. 그러니까 시 기준이 사실 5만 정도 이상을 보는데요. 근데 지금 태백시는 인구 5만이 안 돼요? 인구 5만이 안 됩니다. 예. 많이 빠져나갔죠. 뭐 태백, 고흥 이렇게 뭐 몇 군데만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 보면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무려 30%가 기능을 상실한다. 네. 지금 우리 지자체가 몇 개죠? 대략 230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능 마비로 정의했던 곳은요. 예. 저희가 이제 95년도에 그 지방자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95년 인구 대비 통계 모형에 의해서
인구가 반토막 나는 시점. 네. 그거를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040년까지 저희 이제 230개 정도의 지자체 중에서 한 30% 정도가 네.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어떤 그런 그 통계 모형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처럼 지방이 점점 인구가 유출되고 뭐 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까지 참 심각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측했던 바인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 교수님의 이번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전망하고 지방 살리기 위한 여러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자입니다. 사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예. 그 가치고요. 예. 그래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제 정부의 투자 이제 패턴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고 낙후된 곳 이제 이런 곳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한 12%를 차지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이 가졌다라고 수도권이. 인구도 절반 이상. 네, 인구도 한 절반 정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방에도 여러 기회들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문제시 삼는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88%의 국토도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쇠퇴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또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 책에 네. 우리가 이제 읍면동 단위로 보면요. 네. 한 3,000개가 넘는 한 3,500개 정도인가요? 이렇게 예. 읍면동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또 그 읍면동 기준으로도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쇠퇴 위기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쇠퇴 지역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쇠퇴하지 않게 투자하는 게 왜 균형 발전을 가로막아요? 근데 이제 쇠퇴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네. 여기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고, 아하. 또 이거를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좀 강조했던 점은 이제 거점을 중심으로 이제 정부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쇠퇴하는 지역들, 이 쇠퇴하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압축 도시 전략을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압축화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토 면적의 지방의 88% 전부를 다 살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돈도 찔끔찔끔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무데도 못 살아난다 그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상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88%의 균등하게 나눠주면은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수도권과 책 표현대로라면요 맞짱을 뜰 수 있는 도시. 아하. 이제 이런 도시들을 몇 군데를 딱 찍어서. 네네. 예. 그게 뭐 책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광역시급 그리고 그런 광역시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이제 수도권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뭐 사이즈가 적더라도 분야가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요. 각 도시들마다.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거점들을 키우고요. 그런 거점들이 지방에 쇠퇴하는 지역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그게 거점 전략이군요. 네, 거점 전략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거점 전략 얘기가 있었죠. 사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균형 발전으로 세종시도 만들었고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여러 곳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맞습니다. 또 다 만들어진 곳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럼 그 방향은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옳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혁신도시라는 걸로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혁신센터로 키워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긍정적 효과들이 외부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거점조차도 이제 굉장히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역별로. 너무 나눴다 그것도. 예, 나누어 갔고요. 그 저는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 도시를 만들 때 이제 기존의 도시 기능, 이제 거점 기능을 했던 곳에다가 이제 여기를 좀 키워서 잘 만들면 좋았을 텐데. 혁신 도시가 거의 이제 뉴타운의 개념이거든요. 완전 뉴타운이에요. 네. 기존 도시에서는 차로 한 40분 이상은 가야 되는 허허벌판에 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 집어넣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해가지고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도시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역 거점들이랑 또 혁신도시랑 연계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등의 방향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전할 때 너무 나눠주려고 했다는 것은 좀 평가해야 한다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또 완전히 허허벌판에 신도시 짓는 곳이 꼭 필요했었는지. 네. 그것도 저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완전 새로운 접근인데요.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앞으로 5년 집권기간 동안에 무려 50조 원의 돈을 500곳의 쇠퇴 지역에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방 도시 쇠퇴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5년 동안 50조. 500곳에 투자하겠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얼추 한 곳당 계산하면 한 1,000억 원씩 이제 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정부의 의지에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00곳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것도 많다. 예.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이제 재생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고 노후화된 지역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방 도시 특히 쇠퇴하는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 외곽 개발을 금지하고 교통 결절점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의 인구, 그다음에 도시 에너지를 모으는 어떤 그런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돈이 이제 그렇게 도시를 압축화하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압축화라는 단어가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 외곽 지역 개발하고 신도시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기존 구도심을 더 살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을 살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특히 교통결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교통결절점에 그러니까 지방 도시를 다녀보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원래의 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계란 후라이를 보면은 그 노른자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노른자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빠르게 상해 왔습니다. 네. 그 상해 온 이유가요. 그 중소도시 외곽에 그러니까 싼 땅을 이용해 가지고 공동주택 건설하고 아파트 짓고 네, 아파트 짓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한번 지방 도시 가가지고요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요 외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그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데 외곽 개발을 하게 되면은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외곽 개발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도시가 커져가고 있구나. 네, 네. 뭔가 도로도 닦이고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인구는 줄고. 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는 줄고 원도심은 쇠퇴해 가고요. 네. 이제 중앙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도심을
살리게 되면 엄청난 돈을 부어서 원도심을 살리게 되면 그 인구는 어디서 옵니까? 안 오죠. 그렇죠. 안 올 수도 있고요. 예. 신도심에서 뺏어온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여기서 시속 게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구도심 살리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도심에 어느 정도 이제 거기 이제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요. 예. 살아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도심 상권이 거기에 이제 또 타격을 받는 겁니다. 신도심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청원 놓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지방 중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죠. 또 이제 구도심을 또 살리겠다고 또 해가지고 뭐 또 살리게 되면 또 이제 신도심에 있는 인구가 죽고 이제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역대 정권이 우리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선뜻 받기가 어려운 게 교수님 아이디어는 너무 흩뿌려 주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중하게 되면 소외되는 지역에서 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이 지방도시 살생부 책에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네, 사실 이 압축도시 전략은요.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네. 선거구 조정이랑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랑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무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함께 이걸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방 살리자고 곳곳에 인프라 깔아주고 돈을 흩뿌려 왔는데 그런다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지방 죽는 걸 방치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몇몇 곳으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꿔봅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국민이 동의가 될런지가 정말 관건입니다.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아닌 경우에는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죠. 네. 네. 중요한 문제적인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도시 살생부란 책을 들고 오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귀를 솔깃하게 했던 소리로 그 첫 뉴스 만나보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좀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육참 골단의 심정으로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길이다. 이러한 대의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에 파묻혀 공작적인 정략과 술수로 여전히 당을 분열로 이끄는 작금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탐욕과 거짓의 술수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은 반혁신적 정치 몰입의 전형이다. 더 이상 개파주의적 역사의 죄인들이 바로하는 모습을 방치하면 안 된다. 네, 아주 비장하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에 반대하는 구침밖에 들으셨듯이 반혁신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을 요구를 했고요. 네. 또 보수통합 3단계 경로 이런 걸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바른정당과 소통합을 하고 둘째로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사회와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중통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로 중도 보수 세력 전체를 포괄하는 대통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3단계.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통합보다는 훨씬 큰 거네요. 이게 이제 다음 대선까지 가는 구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중통합의 대상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
시민사회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우측으로 이제 쏠리는 그런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또 대통합의 대상이라고 한 중도 보수 세력 이것은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보다는 좌측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종국에는 이제 국민의당 일부까지 흡수를 해서 정부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자 이런 제안으로도 볼 수가 있는 셈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이라도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부터 돼야 될 텐데 지금 홍준표 지도부로서는 승부수를 걸어야죠. 오늘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친박 청산이 안 되면 자신과 홍준표 대표 모두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도 나름 승부수를 거는 모습인데 이 극한 대결을 연출하는 것보다는 좀 식사 정치 이런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내일 최고위원들과 오찬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당내 초선, 재선, 3선 의원들하고 각각 오찬 또는 만찬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 초선과 재선의 경우에는 보통 당내에 무슨 큰일이 있으면 집단으로 성명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까지 겨냥한 것 같습니다. 며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요.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3분기 매출액 62조 5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4조 5,300억 원입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51%, 영업이익은 거의 20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1등 공시는 역시 반도체죠? 이 3분기 매출액 중에 반도체의 비중은 32% 정도인데 영업이익 중에 이 반도체 비율을 따지면 거의 68.5%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특히 반도체가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한 것은 제조업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이 비결, 이 반도체 V&D 플래시 메모리하고 이걸로 제작하는 SSD가 시장을 석권한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하는데 이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고용량 랜드 플래시 수요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따른 것이거든요. 예. 그럼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호황식 이걸 최대한 놓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장단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죠? 얼마 전에 권오현 부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윤북은, 신종균 사장 등 이른바 이건희 세대인 60대 고참 CEO들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사장 등의 50대 인사들이 주요 3대 부문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감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 나름 좀 이런 이제 그 결정들이 그룹 차원의 일신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문정 검사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이제 정직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2012년 12월에 반공법 위반 관련 재심 사건을 맡았었는데 이 검찰 상부가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달라 이런 내용의 이른바 백지 구형을 지시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문정 검사는 소신대로 무죄를 구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를 변경한 상부의 지시까지 무시를 해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문정 검사는 여기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상부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 이런 취지로 징계 취소 판단이 내려졌었는데요. 예. 2심에서는 백지구형 자체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지수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 지시 자체가 부당했다라는 판단까지 같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은 전체 취지에 있어서는 대체로는 2심 판단이 옳다인데 이 백지구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이제 판결에 영향을 주는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결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 이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검찰청법에는 뭐 검찰 조직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의 유기적 조직체다 이렇게 규정한 대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검사가 바뀌더라도 검찰의 법적 판단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안정성을 추구한 조항이었죠. 하지만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세태에서는 부작용으로 많았던 게 이제 사실인데요. 네. 2003년도에 이 원칙이 일부 개정돼서 지시에 적법성이 없거나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규칙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당시의 결정을 일부 근거로 하고 있고요. 이번 판결 덕분에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다수의 재심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무죄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과거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의 1,870억 원대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오늘 1심 판결에서 정부가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패소한 이유는요? 법원은 유대균 씨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대주주였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대균 씨가 세월호 수리, 증축, 운항 등의 경영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또 부친인 유병언 전 회장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경영을 총괄한 건 맞는데 유대균 씨가 이에 가담했느냐 이건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판단했고요. 예. 정부가 유대균 씨가 이제 청해진 해운에서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아가는 바람에 회사가 부실화돼서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유대균 씨의 횡령 등의 어떤 범행과 세월호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한 20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은 유대균 씨 자신이 업무집행 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유병헌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 관련 책임을 부담했고 유대균, 그다음에 혁기, 섬나, 상나 씨 등의 이제 자녀들이 그 채무 관계를 상속했다. 이 점을 전제로 한 청구는 따로 이제 심리 중이고 이거는 12월 22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외에도 뭐 세월호 선언이랄지 청해진 해운 관계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재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법적 논쟁이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참 돈을 받아내야 될 텐데. 자, 더 좀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비록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등재가 안 됐지만 조선 왕실어버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은 등재가 됐다라는 것을 문화재청이 오늘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등재된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조선 왕실어버와 어책은 조선 왕실에서 책봉, 조노수요 등에 쓰는 이제 의례용 도장과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오색 비단, 옥, 대나무, 금책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건데요. 예. 형식과 내용면에서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의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이제 내용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경우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기록물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국주의 열강이 약소국에 빚을 지워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에 저항하기 위해서 외채를 갚자는 운동을 국민 스스로 전개한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국가에도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수성과 보편성을 모두 인정받은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이뤄진 한일 교류의 실제 내용들 이걸 전부 자세히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들인데요. 한일 양국의 민간단체들이 등록을 추진해온 게 결실을 맺은 것이라서 더욱 뜻깊은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재됐다는 걸로 일단은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였죠. Heal the World 들으셨고요. 자,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 그동안은 매주 목요일 보내드렸는데 가을 개편으로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가 수고해주고 계신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라 이번 한 주만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소식 정리해 오셨어요? 지금 일본과 북한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일본 언론에서 나온 재밌는 주장인데요. 네. 보통은 일본과 북한이 서로 상극에 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상호 간의 필연적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지난 27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나온 하코다 데치야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예. 일본의 현 정권이 북한 도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대로라면 아베 신조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에 남기게 될 전망인데 그 비결이 뭐냐? 이 기사의 필자인 하코다 데스야 논설위원회 표현을 빌리면 바로 한반도에서 부는 순풍 덕분이다. 네, 순풍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한마디로 반한 정서에 기댄 그 큰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고 네. 아베 신조라는 정치인이 처음 총리가 됐을 때도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대 정치 이슈화를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첫 임기는 짧게 끝났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어떤 반발 등을 배경으로 해서 자민당 총재가 되면서 다시 총리로 복귀를 했고요. 예. 이번엔 학원 비리 의혹 때문에 사실 굉장한 위기에 몰렸었는데 북한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핵미사일을 일본 쪽 동해를 향해 쏴주면서 아베 총리를 구원해줬다라는 겁니다. 예. 또 지난주 있었던 그렇게 되면서 일본 중의원 선거는 북한 위기가 최대 이슈가 됐고 그렇게 아베 총리가 다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서구 언론에서는 이런 분석 가끔씩 나왔었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분석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 북한의 커넥션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 마이니치 신문이 일반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신문인데 그래서 보통 냉철한 분석을 많이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양상이 있는데 흔히 생각하듯이
보수 성향의 정치 세력은 북한에 대해서 상극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오히려 보수 세력이 북한 특수로 정치적 이득을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장수할 수 있는 것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성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네. 최근 10수년을 봤을 때 미국 공화당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북한의 핵 개발 덕분에 지속적으로 국방비 예산 증액을 순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이쯤 되면은 북한과 미일 보수 정권의 커넥션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 불러도 무리가 아닌 것이 마이니치 신문의 이 기사를 보면 북한도 아베 정권의 존속을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북한도 아베 정권이 지속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베 총리가 당수 토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과거 부시 행정부로부터 악의 축이라고 불렸던 북한이 당시 일본의 북미 간의 중개 역할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일본의 보수 정치 세력이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하. 그러면서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때로는 일본 상공으로 쏴주면서 일본의 보수 정치 세력을 돕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적대적 공존관계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과 일본이 상호간의 정치적 공생관계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뿐 아니라 북한과 한국 간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요? 예, 이 신문은 한 비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북한과 협의를 진행했던 당시 한국의 당국자가 북한과 남북 협의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미국에 가까운 보수 정권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북한 쪽에서 진보가 아닌 보수 정권의 탄생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진보적 정권이 들어서는 게 북한한테 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라는 거고요. 예. 오히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좋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모든 외교 안보의 초점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전쟁 위협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이용할 수만 있다면 보수든 뭐든 상관없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지만 아하. 오히려 보수라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하물며 지금은 북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트럼프가 있는데 그렇죠. 아베 일본 총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트럼프의 또 절친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을 바라면서 아베 총리가 오히려 트럼프와의 중재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북한과 일본 간의 어떤 접촉, 비밀 접촉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신문이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는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올 봄 북한이 군사 도발을 시작한 후에도 북한과 일본 양국 정부는 비밀 접촉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를 안 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얼마 전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국내 보수 세력의 바람과 달리 미국 역시 북한과 계속 물밑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고 있죠. 예. 예. 이 신문에 따르면 그래서 아베 총리는 북풍의 혜택만 보고 있었냐? 또 그렇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당수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입장과는 또 상반되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었고요. 네. 뭐 실수였는지 아닌지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 발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 북한 계열의 한 사이트에서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또 기쁨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신문은 소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은요. 박 교수 다시 유죄,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인가? 오늘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의 사설 제목이고요. 최근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졌죠. 그렇죠. 예. 그 책 안에서 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한다든지 뭐 강제 연행이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예. 그 후 일본에서 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이 분명한 문제에는 틀림없다. 가해자 일본 제국이 파렴치한 일권 유린을 저질렀고 은폐까지 하려 했다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 일은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까지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
또 사상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사설을 통해서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도 그 주장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에 왜 사법적 판단이 관여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간혹 외국에서 이 한국의 사법문화 현실을 비판한 것 중에 학문이라든지 예술 이렇게 자유로워야 할 영역에서도 도를 넘고 있다. 이 검찰, 법원의 관여 그렇다고 사법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예. 뭐 오래전 일입니다만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살아에 대한 검찰 구속 또 지난 정권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보도로 재판을 받았던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도 인권 선진국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네. 사법적 판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내려진 박유하 교수의 저서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 역시 외신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라서 네. 혹시 서구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사실 좀 객관적 판단을 하려면 서구 언론의 보도를 봐야 하는데 지금 그런 보도는 없고요. 다만 일본에서도 요미우리 신문 말고 좀 진보적이면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 제국의 어떤 한반도 침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좀 잘 배려하고 이해한다고 판단되는 아사히 신문조차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오늘자 사설이었는데요. 위안부 재판, 한국의 자유가 흔들린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아사히 신문은 연구의 대상인 사실을 공권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학문의 자유가 지켜져야 할 연구의 영역에까지 들어가서 형사 처벌을 결정하는 사법을 보면서 학계와 시민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창 관련된 보도들은 없어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신들이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영국 언론 보도를 하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평창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당시에 더 안전 우려가 높았다. 이런 주장이고요. 예. 빌 스위니 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영국의 언론들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영국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했거든요. 아하. 북한의 핵도발 이런 위협으로부터 선수단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BBC 방송, 가디언, 그다음에 텔레그래프 등 신문이 보도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스위니 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것과 관련해서 영국의 어떤 선수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BBC 방송에서 밝힌 겁니다. 예. 그러면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당시 안전에 대한 위협을 예측할 수 없어서 우려를 했다면서 뭐 그 당시에 비하면은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려할 일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건데 뭐 지난번에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 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25일 날 대피 계획 뭐 이런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네요. 그렇죠. 스위니 위원장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영국 선수단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외무부라든지 주한 영국 대사관 또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면서 자문을 얻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예.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네. 또 다음 소식은요? 인천공항의 환승구역에 성형외과를 유치한다. 스페인의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27일자 라 반가르디아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서울의 주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의 환승구역에 성형외과 유치를 예정하고 있어서 성형시술 후에 비행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공항 내 환승구역이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그냥 공항에만 와서 수술받고 나간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정치권에서 지적이 됐었던 다소 논란거리가 있는 계획인데 이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의료 관광객이 한 36만 4천여 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22.7%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국의 성형수술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의 뭐 피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위해서 입국하는 관광객이 많아진 게 사실인데 예. 아예 입국하지 않고 공항 환승구역에서 시술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예. 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회 그다음에 의사협회도 이를 사업에 걱정을 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쌍꺼풀 수술과 같은 간단한 수술을 받은 환자도 이걸 받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의사들은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면 기압 변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비행기 타면 아무래도 봉합한 게 터진다든지. 그렇죠. 예. 네, 실밥이 풀릴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터질 수도 있고요. 또 비행에 따른 어떤 피로와 면역력 저하 때문에 감염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여행자들이 중간 기착지에서 시술 받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와서 성형하고서 다시 나갈 때 이 여권 사진하고 달라가지고 또 붙잡히는 일도 있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환승구역 병원 문제는 조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다른 소식이요. 화장품 관련 뉴스가 이제 남북한 나란히 하나씩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하나는 이미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이었죠. 평양 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외신들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이 화장품 공장은 지난 2015년 2월에 김정은이 한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개보수를 지시했고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화장품과 경쟁할 제품을 많이 생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대열에 이미 우리나라 제품들이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요. 이번에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이 관련 보도를 또 했습니다.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아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이후에 중국 당국이 한국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해서 국내 화장품 판매가 급감을 했는데 이 해외 판매가 올해 들어서 20%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 판매 그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한국 화장품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화장품의 큰 시장이잖아요. 네. 중국 본토에서 판매가 잘 된다면 그동안의 이 피해 아무래도 상쇄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해외 국가들의 판매 늘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프랑스 화장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다라고 르몽드 신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산, 일본산 화장품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그 한국 화장품의 대일본 수출이 50% 급등하면서 146억 엔에 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니케이 신문이 조사를 한 바를 보니까 일본 전문 여성들이 그 48% 정도가 한국을 자신들의 스타일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아주 세계를 석권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해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내일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만 저희 시사자키가 조금 일찍 끝나게 됩니다. 짧지만 짧지 않은 사연을 담은 특집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이 방송되기 때문인데요. 11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7시 47분에 방송될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에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신다.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우리가 노력해 왔었죠. 근데 그게 보류됐습니다. 일단 단어는 보류입니다만은 내용을 좀 뜯어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기록유산 등재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본의 외교전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에 신혜수 단장을 연결합니다. 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원래 그 등재하려고 했던 그 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그 역사적인 그 사료들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의 증언, 예. 또 그린 그림들, 예. 또 치료 과정에서 그 생산해낸 뭐 아파라든지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지원 운동 단체들이 운동한 거, 예를 들면 수요 시위에 대한 기록 그런 예, 것들도 예. 포함해 있습니다. 예, 예. 공동 등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국 기록물뿐이 아니라 중국 기록물도 포함된다 이 말인 건가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까지 예. 네, 8개국의 14개 시민단체가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했고요. 예, 예. 그 좀 후반부에 그 영국의 왕립 전쟁 박물관도 공동 등재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예. 9개국의 14개 단체와 1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신청한 것이죠. 네. 일본군 위안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했다 이렇게 말하면 네.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덜란드 기록물, 뭐 호주의 기록물, 미국 기록물, 예. 다 국가기록원 같은 데의 기록물도 다 등재 허가 신청, 등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왜 유네스코는 보류 결정을 한 겁니까? 일본의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죠. 네. 사실 그 2015년에 이미 그 남경 대학살에 대한 그 중국의 등재로 일본이 한 방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때 이제 중국이 사실은 먼저 이 기록물도 위안부 기록물도 등재 신청을 같이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공동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그 유네스코 측에서 중국 보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 등재를 해라. 한국하고 같이. 네, 한국하고 예.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나라가 예,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 남경 대학살 기록물이 등재된 이후부터 네. 자국에 불리한 것을 등재를 특히 위안부 기록물을 막으려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이미 보도된 것처럼 뭐 분담금을 사실 작년분도 올해 초에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담금은 아직도 안 내고 있고요. 예. 예, 또 유네스코 탈퇴하겠다. 그다음에 등재 규정을 바꾸려는 노력, 뭐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로비, 뭐 공짜 여행, 비즈니스 클래스로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심사위원한테 공짜 여행 시켜줘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는 그 위원들의 그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거절한 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락한 위원이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짜 여행의 유혹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부부 동반으로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모든 호텔 비용 일주일간 일본에 마음 놓고 와라 그런 그 때와 관련해서 예. 중국도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더 뭐 좀 시간을 갖더라도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신혜수 단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게 포착됐다면서요? 예, 이게 검찰 측이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문고리 3인방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뭐 처음부터 구속돼 있잖아요. 예. 이제만 안봉근 두 사람은 수사는 받았지만은 어쨌든 무사했는데 예. 오늘 아침에 긴급 체포됐어요. 예. 바로 이 혐의죠.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도 맞습니다. 하고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모든 사람들의 자택이 압수수색 됐습니다. 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예. 그리고 관련자 전원 출국 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한 40억 도합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매년 10억씩 이렇게 40억.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데 최근에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요 이야기대로라면은 국정원 개혁 TF 뭐 메인 서버에서 요즘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네, 검찰이 수사하다가 진술을 확보했다 이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했다는 거죠? 그렇죠. 4년간 국정원을 지낸 인사 모두가 압수수색 당한 것은 이제 단발적이지가 않고 지속적,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검찰은 이렇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꼬리표가 없는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직접 정권 실세들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조만간에 네. 이 사람들은 다 검찰에 소환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하고 특수한 문제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른바 댓글 공작팀에 들어간 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버 사령부 등을 지원한 돈은 국정원 본 예산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어쨌든 이건 사업 계획, 공작 계획을 짜고 영수증 내고 이렇게 집행되는 본 예산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본 예산도 거의 감시 감독이 없기 때문에 오용된다는 증언과 증거가 많았어요. 과거에도 실은.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예. 특히 이제 여권 의 통치 자금 내지 정치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증언도 많았고 제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정원 직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실에 용돈, 봉투 돌리는 관행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국정원 예산인 것인데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거죠. 본 예산은 그래도 영수증도 챙기고 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힘 있는 관청들은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증빙이 훨씬 간소하죠. 이거는 영수증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일전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회식하고 경력비 주고 그게 이제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은 특수활동비가 4천억이 넘습니다. 평년 기준으로 올해도 그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는데 본 예산에 대한 감시 감독도 소홀한데 특수활동비는 더더욱 꼬리표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돈을 청와대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활동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누구한테 밥을 산다든가, 술을 산다든가, 선물을 한다든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갖다 줬다라는 게 지금 의혹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한테 나온 이야기라면은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돈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이런 내용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가 발표됐습니다.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여당의 중국통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결국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습니다. 일본의 외교전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일본이 승리한 것인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의 신혜수 단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지방도시의 문제 함께 생각해봅니다. 대선 주자들이 모두들 지방 분권을 외칠 만큼 서울 집중 문제가 심각하죠. 이대로 가면 많은 지자체가 파산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지방 살리기로 예산 쓴 것은 사실 별 효과가 없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펴낸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마강래 교수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가을 개편으로 화요일로 자리를 옮긴 밖에서 본 한국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양국 관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발표가 됐고 양국의 외교부가 동시에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올렸습니다. 자, 여당의 중국통으로 불리우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아무런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게 왜 그런 겁니까?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두 양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의 사실 그 마음이 꽤 불편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다 결국 양국이 이제 실리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실리라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갈등하면은 서로에게 도움될 게 없다. 네, 도움될 건 전혀 없죠. 양국 모두가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사드 배치 계속 하는 거고 중국이 그걸 빌미로
경제보복도 하고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그걸 그만하겠다고 변화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불편한 한중 관계가 지속되는 건 중국도 손해라는 그 실리적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예. 결국 이제 중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거고요. 예. 또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약간의 반중, 오히려 이제 미국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 정부는 우려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안보적 위험을 가장 느끼는 것이 한미일 공조거든요. 예. 그 결국은 이제 사드 국면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국익에 맞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의 최근의 행보도 좀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인 이유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시기는 매우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식입니다만은 뭐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발언들이 아마 중국 측의 요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 언론은 해석하던데, 그런 해석이 맞나요? 그게 아마 그 협의문에 관련된 배경보다는 아마 일관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도 뭐 MD에 대해서는 그 뭐 MD에 가입 안 한다 그랬죠. 네, 가입 안 한다고 했고요. 뭐 특별히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뭐 사드 추가 도입도 안 하기로 했던 거고요, 원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기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올렸으니까 바로 이제 경제보복 조치는 해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좀 절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해서, 중국 내 그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나 또 그런 불편했던 마음을 많이 풀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사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도록 하는 것은 사실 중국 정부가 막았던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네. 그거는 해제됩니까? 이미 제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좀 그 중국 내에서 그 한국 관광 그 여행사의 그 관광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미 그것은 이제 중국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오다라고 그럴까요? 좀 지시를 좀 여행국에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그 한류 관련해서 우리 문화 상품이나 또 우리 문화 사업에 중국 쪽에서 투자하려고 하려던 것들이 또 완전 스톱됐던 거, 이것도 풀릴까요? 저는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사드 갈등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여지는 있는 것이죠. 이제 사드에 대해서 뭐 종말 모드나 전방 모드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해서 중국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가 일단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겠지만 앞으로 사드 문제라는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 또 중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또 꼬이는 게 있으면은 그때 또 사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안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 제기를 하겠죠. 특히 전방 모드와 종말 모드, 그 관측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니까요. 네. 11월 10일,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거기서 이제 한중 2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논의가 진전될까요? 뭐 우선은 북핵 억제 공조 등 동북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주 아젠다가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의제들도 논의될 것이라 보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관광, 문화, 통상 등 경제 분야가 좀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중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어떻게 또 재설정하느냐, 이게 아마 가장 주요 논의 대상일 것 같아요.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요?
중국 지도부를 만나보면은요, 그 안보리에 대한 어떤 그 북한 제재 문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 트럼프 정부도 중국을 압박하고 또 우리가 한중 그 협의문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그 중국의 지도부는 사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그 개인적으로 만나면 노골적으로 좀 털어놓거든요. 그렇겠죠, 요즘은. 예. 그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 예. 자신들의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요새 노골적으로 하는 거 보면, 예. 중국이 북한이란 카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도, 예.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큰 부담, 아주 예. 부정적인 아주 요인으로 지금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로비 활동을 모든 위원들에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요? 유네스코 예산의 9.7%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가장 많이 22%를 분담을 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이후로 그것에 항의해가지고 분담금을 2011년부터 안 냈거든요. 예. 그리고는 결국은 바로 조금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이 탈퇴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유네스코를 결국은 굉장히 압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이런 그 로비 활동 또 등재 규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을 해서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재 규정은 어떻게 고치기로 한 거죠? 등재는 사실은 그 등재 기준이 여러 가지 유일성 등재 규정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다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만약에 그 관련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그 이의가 제기되면 그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고 일단 그 세계기록유산 그 자체의 등재 규정을 바꾸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그 집행이사회라고 하는 정부 간 회의의 결정으로 그런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 심사를 맡은 국제자문위원회가 그 결정을 핑계 삼아서 이 대화를 조건으로 등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한일 간에 아니면 또 중일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라. 그래야 등재시켜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그 공동 등재를 할 수 있도록 그 유네스코가 중재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의 형태나 기간이나 형식이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다 손 치더라도 형식이나 이렇게 결정된다 손 치더라도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에서 동의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일본 측이 그 우익 쪽이 신청했다고 하는 자료와 우리가 신청한 자료가 같은 자료입니다. 저희는 2,744건을 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영국 왕립 전쟁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미국의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하는 것이 미군의 버마 포로 신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겹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제 동원돼서 성노예로 됐다라고 하고 일본 측은 돈 벌러 갔다. 매춘행위다. 일본이 그 위안소 규정도 이렇게 규율을 잘 만들어서 집행했다. 그런 식으로 전혀 해석이 다른 것을 공동 등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다음 달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바뀐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11월 15일 날 새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일본 다음으로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분담금이 더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의 영향력도 있는데 사실은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